자,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2월 증시도 한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2월 달 증시도 한국 증시가 글로벌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데, 2월 지금 마지막 주 들어서는 약간 조금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차이가 좀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인데, 화면을 보시면 내려가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주가를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금리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고, 또 하나는 이제 백스크린은 키가 훤칠하죠. 외국인 투자가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게 3,000포인트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24년도, 25년도 들어서 현재 이제 2월 기준으로 글로벌 증시 상승률입니다. 그러면 현재만 놓고 보면 작년도에 그리 인기가 많았던 인도라든지 니케이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약세 구간에 있어요. 아무래도 인도, 일본 같은 경우는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엔캐리 자금 자체 청산 이슈보다는 160엔까지 갔던 엔화 자체가 지금 150엔도 이탈했으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자금이 좀 빠질 수 있고, 인도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좀 과한, 그러니까 한 23년도, 4년도에 집중적 매수가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그쪽으로 들어갔던 두 개의 자금은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빠지는 거고, 한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엔화에 따른 어떤 동행성이다 그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라든지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사실 조금 다르죠. 코스닥이 지금 14%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놓고 보면요, 홍콩 같은 경우는 테크주가 많습니다. 테크주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홍콩의 거래 제도와 한국의 거래 제도는 다르죠. 홍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조금 자유롭긴 합니다만은, 주식 매수 매도 체결에 있어서도 오늘 사서 오늘 파는 한국 장과는 다르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서 지금 팔아도 됩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제도적으로 오늘 산 주식은 오늘 못 팔고 내일 팔 수도 있고, 또 정부 주도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상승을 보이는 거고요. 또 테크주도 되게 많겠죠. 딥시크 이슈가 될 것 같고, 러시아는 사실 노내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 놓고 보면 지금 당장 많은 투자가나 기관에서 말한 대로 당장 3,000포인트를 논하는 게에는 사실 약간의 연초 착시 효과가 있지 않나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자, 오늘의 한국이 2월 달에 기준금리를 다시 2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인하를 했어요. 금리를 내려가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증시에 대한 유동성 자체가 좋아지니까 우리가 책에서 배운 대로 하면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게 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시장에 넣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저축보다는 흘러야 되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지금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격차가 대략 175bp 정도 되게 됩니다. 상당히 높죠. 물론 이제 22년도, 23년도는 200bp까지 차이가 났었어요. 100bp가 보통 1%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 정도 차이가 났다가 지금 175입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한국에서 돈을 빼가지고 미국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외국이 자금이 많이 빠지겠는데, 금리차가 이렇게 고금리가 유지가 되게 되면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캐리 자금의 이유도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돈의 흐름이라는 금리 차이니까, 아까 처음에 본 대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돌아오지 않는 데는 충분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꼭 그게 삼성전자만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금리가 미국과의 격차 자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오히려 시장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급한 기한이 조금 더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한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연초에 발표한 정부의, 이건 1월달 전망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25년도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은 1.8이 아닌 1.5%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1.3, 1.8. 그러면 우리나라는 물가가 낮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아직 디플레이션 우려까지는 아닌데, 실제적으로 물가 잡으려고 성장률 경제 침체 잡으려고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렸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취업 자존감도 보면 24년도 대비해서 연초 기준입니다만은 5만 명 정도 감소를 했고, 수출 지표 같은 경우도 물론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편차가 생기게 되는데, 증감률 자체가 내려갔죠. 경상수지도 당연히 마이너스 날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감안한 선제적 금리 인하가 호재가 맞긴 맞습니다만은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야기는 좀 달라진다는 거죠. 환이라는 결정적으로 외환시장과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면 제일 염려하는 게 바로 외환보유고 현황입니다. 한은은 그래도 좀 믿는 모습이에요. 뭐 사실 4만 달러 정도를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네. 4천억 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가 계속 24년도 봄 이후부터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사실 뭐 4천억 달러에 대한 어떤 기준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뭐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이거는 이제 주식하고 다 포함이겠죠. 꼭 주식시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채권이라든지 거꾸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1월 달부터 계속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 수급의 주체가 기관 투자가라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물론 수급의 주체 정해진 그 주인공은 없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외국인들은 지난 7월 달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한국의 비중을 줄여왔어요. 24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7월 달부터 대략 24조 원대까지 갔던 외국인 매수가 연말에 1조 2천억이니까 22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고 1월 달에 1조 8천억, 2월 달에 현재 1조 3천억, 누적 3조 원 정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은 한국 투자에서 계속 비중을 줄인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원인은 아마 금리 차에 있을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쉽게 표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환싸움이거든요. 통상적으로는 금리를 내리게 되면 환율이 올라야 정상입니다. 환율이 올라갔다는 말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근데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거는 추세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달러화가 약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상당히 견고한 상황에 있고 미국의 달러가 강하다면 우리나라 원화는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 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원화 밴드가 생각보다 계속 높아요. 그럼 작년 대비해서 1350원만 잡아도 1450원이면 대략 7% 정도가 약세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30%의 벽이 좀 깨져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했을 때 고세비 전체 시가총액이 2천조 정도 되니까 2천조에 예를 들어서 30%만 해도 660조 원의 주식을 외국인은 갖고 있는데 고스란히 660조 원에서 6%의 환손실을 보게 되면 뭐 이런 계산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무려 18조 원의 평가 손실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와서 보면 외국인들이 원화가 이렇게 여전히 높은 레벨 있는 수준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근데 한원은 이제 왜 이렇게 조금 자신 있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럼 환율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고의 어떤 좀 안정적인 스테이블을 보고 금리를 단행을 하느냐? 그는 결정적으로 아까 본 데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주식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경제 펀더멘탈이 중요하니까 낮아지는 경제 성장률과 고용시장의 불안, 그 다음에 뭐 대외 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에 관한 불확실성 때문에 선제적으로 인하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돌고 돌면 결과적으로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정시 관점에서는 호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앞으로 지켜볼 것도 여러 가지 있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을 떠나서. 그리고 원화가 다행스러운 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최근에 엔화 기조 자체가 철저하게 150엔 밑으로 떨어져 주면서 어디 갔어요? 떨어져 주면서 조금 우리의 숨통은 털어놨어요. 마침 조금 고맙다면 고마운 게 일본이 적극적으로 엔 강세 쪽으로 지금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단순하게 일본의 정책도 있겠습니다만은 환에 베팅하는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의 정책 변화 자체가 엔 전을 종식하는 이슈가 작년도부터 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략의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속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엔화 같은 경우는 강세에 베팅을 한다는 거죠. 엔화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까지 이끄는 착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져도 연초 대비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외국인 매수가 공격적이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기관의 매수만으로 장을 바치는 종목들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워낙 많은 매체에서 섣불리 지금의 첫 번째 데이터를 보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첫 번째 데이터가 아까 뭐였죠? 예, 이런 상승률만 놓고 보고서 지나치게 상반기에 상승에 대한 베팅하는 거는 저는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를 보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지수 상승에 베팅할 건 아니지 않나가 제 생각이고
실제적으로 기관이 사든 외국인이 사든 상관은 없습니다. 주가라는 게 뭐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럼 지수 3천을 놀라나 그러면 삼성전자 7만 원을 논해야 되는 건데 여전히 그들에 대한 매수 자체가 그렇게 매도가 많은 건 아닌데 매수가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는다면 주가는 여전히 지수 관점에서 누릴 수가 있겠죠. 지수가 내 종목을 좌우하진 않습니다만 시장이 흔들리면 내 종목이 수익을 낼 확률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6월 마무리를 어느 정도 조금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결국 시장은 제 판단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를 것 같습니다. 다만 1, 2월 달에 지나치게 조금 많이 상승한 부분에 대한 포인트는 좀 인지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주식클래스 구독, 알림 설정.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오랜만에 뭐 시장 이야기를 많이 좀 해봤는데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어떤 주식을 사고 팔고의 내용보다는 큰 매크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번 중간에 해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큰 그림을 그릴 때 한번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